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법정의 공기를 가르는 마지막 망치 소리가 제 인생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버렸던 남자, 제 첫사랑, 이제는 제 감방에 열쇠를 쥔 교도관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도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서진 약속,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다시 타오르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재로 만들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서연, 한때는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고 성공한 레스토랑 경영자 한민준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친자매나 다름없었던 친구 김유라가 항상 곁에 있었고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법대생이었던 첫사랑 강지훈. 결혼을 약속했지만 서연은 사업가 민준의 열정적인 구애에 흔들려 지훈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후 4년 서연은 지훈을 잊고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사업 파트너가 레스토랑에서 의문의 독극물 중독으로 쓰러지고 모든 증거가 서연을 가리키면서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결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6년형을 선고받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청주여자교도소로 향하게 됩니다.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다쳤다. 쿵 하는 소리는 현실과 단절을 구하는 서늘한 선고와도 같았다. 퀴퀴한 땀냄새와 소독약,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신입이군. 낯짝이 반반한데 여기서 그딴 건 아무 소용없어.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스쳤다. 목에 용문신을 한 여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에게 꽂혔다.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짐 가방을 든 채 방 중앙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귀 먹었어. 이름이 뭐고 무슨 낯짝으로 여길 끼어 들어왔냐고 묻잖아. 용문신 여자가 성큼 다가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 순간이었다. 그만. 신입교육은 내가 시키지. 낮고 익숙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제복을 입은 교도관 강지훈. 4년 전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텅 빈 눈빛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알아보지 못한 척했다. 아니, 알아보았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죄수번호 3412만을 인지할 뿐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에서 지워진 듯했다. 서연은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동정이나 격려를 받는 것보다는 무관심이 견디기 쉬웠다. 그날 밤 서연은 딱딱한 매트리스에 누워 잠 못 이루었다. 옆에서는 코 고는 소리, 잠꼬대, 흐느끼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지훈과 함께 거닐던 대학 캠퍼스, 그의 따뜻했던 손, 미래를 약속하며 웃던 그의 얼굴.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부셔버린 대가가 이것일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갑게 식어갔다. 여기서 울면 약해 보인다는 걸 알았지만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지옥에서 6년, 아니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복도를 순찰하던 지훈의 발소리가 그녀의 감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그녀의 실루엣을 보았을까? 잠시의 정적 후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배식대에서 받은 멀건 김칫국과 밥은 모래를 씹는 듯했다. 어제 그녀를 위협했던 용문신, 통칭 황가가 일부러 서연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식판이 엎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서연의 팔에 쏟아졌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황가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수건으로 서연의 팔을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전 최수진이에요. 짧은 머리에 다부진 인상의 여자, 수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밥을 반쯤 덜어 서연의 식판에 놓아주었다. 일단 먹어요. 여기서 굶으면 죽어요. 저 미친 개는 신경 쓰지 말고. 수진의 무심한 친절에 서연은 울컥 눈물이 솟을 뻔했다. 이 삭막한 곳에도 사람이 있었다. 그날 오후 재봉틀 작업장에서 서연은 서툰 손놀림으로 고군분투했다. 그때 순찰을 돌던 지훈이 그녀의 곁을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작업대 위에 작은 연고 하나를 스치듯 놓고 지나갔다. 아침에 데웠던 팔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지훈의 작은 배려는 서연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 배려는 곧 황가의 눈에 띄었고 그녀를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 교도관님이랑 무슨 사이야? 꼴이라도 쳤나 보지?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황가와 그녀의 패거리가 서연을 둘러쌌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황가의 주먹이 서연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멎는 고통에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다. 발길질이 비처럼 쏟아졌다. 의식이 흐려지던 순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순찰 시간을 어기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황가의 패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전원 징벌방.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쓰러진 서연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다른 교도관을 불러 그녀를 의무실로 옮기게 했을 뿐. 하지만 서연은 보았다. 그가 주먹을 꽉 쥐어 하얗게 변한 손과 간신히 억누르는 듯 떨리는 턱을, 그의 냉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의무실 침대에 누워 서연은 따뜻한 인상의 의사 이동욱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는 서연의 상처를 소독하며 조용히 말했다. 강지훈 교도관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친구 평소엔 얼음 같아도 속은 깊은 사람이에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남편 한민준이었다. 그는 수척해진 서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널 꺼내줄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서연은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서연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민준 믿지 마. 그 한마디에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훈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그가 자신을 버린 여자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서연은 수진과 가까워지며 교도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수지는 억울한 사기죄로 들어왔지만 곧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나가면 뭐 할 거냐고. 일단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우리 엄마한테 갈 거야. 수지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다. 서연은 그런 그녀가 부러웠다. 어느 날 교도소에 새로운 소장이 부임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인상의 여성, 박선영 소장이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철저한 규율을 강조하며 수감자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친구 김유라였다. 그녀는 서연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 씨한테 들었어. 내가 어떻게든 널 도울게. 유라의 눈물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유라가 돌아간 후 지훈은 작업장에서 다시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도 그의 손에서 작은 쪽지가 그녀의 손으로 옮겨졌다. 김유라 조심해. 그리고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잠들지 마.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의 경고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감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황가가 들어왔다. 징벌방에 갔던 그녀가 어떻게 풀려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황가의 손에는 날카롭게 간 칫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리로 번뜩였다. 잘 자고 있네, 공주님. 이제 영원히 재워줄게. 황가가 서연에게 달려드는 순간 서연은 몸을 굴려 피했다. 동시에 감방 전체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훈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교도관들이 들이닥쳤고 황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였다. 다음 날 지훈은 서연을 교도소 내 한적한 창고로 불렀다. 둘만의 첫 대면이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유라가 박선영 소장에게 거액을 건넸어. 널 처리해달라고. 황가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지훈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왜? 유라가 왜? 그건 네가 알아내야 할 일이지.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다간 정말 죽을지도 몰라. 여기서 나가야 해. 지훈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훈은 탈옥 계획을 세웠다.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계획의 핵심 인물은 의무실의 이동욱 의사였다. 지훈은 이 의사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지훈의 진심 어린 부탁에 이 의사는 깊은 고심 끝에 협력을 약속했다. 며칠 후 서연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의무실로 실려갔다. 이 의사는 급성 맹장염이 의심된다며 외부 병원으로의 긴급 이송을 주장했다. 박선영 소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망할 경우의 책임을 떠안기 싫어 마지못해 허가했다. 서연이 실린 구급차가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는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이 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하는 대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멈춰 섰다. 차 안에는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옷과 가발이 있었다. 서연은 죄수복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여성으로 변장했다. 이제부터 넌 박서연이 아니야. 철저히 숨어야 해. 지훈은 그녀에게 낡은 핸드폰과 약간의 현금을 건넸다. 그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했다. 수배 전단이 전국에 깔릴 것이고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도망자가 되었다. 아파트에 홀로 남은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낯선 단발머리 가발, 두꺼운 뿔테 안경. 박서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교도소에 있을 때보다 더 무거웠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남편 한민준, 친구 김유라.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훈의 도움으로 서연은 출소한 수진과 연락이 닿았다. 작은 식당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서연은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수진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 개자식들, 내가 가만 안 둬. 언니, 내가 도울게. 뭐든지 말만 해. 수진의 존재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목표는 김유라가 관리하고 있는 서연의 레스토랑, 라 루나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수진은 외모를 바꾸고 가명을 사용해 라 루나의 홀 서빙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기로 했다.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고 김유라와 한민준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위험할 거야. 조심해야 해.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수진은 씩 웃었다. 교도소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겠어. 걱정 마 언니. 든든한 아군을 얻은 서연의 눈에 다시금 투지가 불타올랐다. 수진은 뛰어난 순발력과 넉살로 금세라 루나에 적응했다. 그녀는 직원들 사이에서 김유라의 평판이 최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유라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레스토랑의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또한 한민준이 레스토랑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유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마감 청소를 핑계로 유라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유라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파일들을 발견했다. 유라와 민준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서연의 레스토랑 지분을 유라의 명의로 돌리려는 이면 계약서 초안까지.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유라는 단순히 민준의 내연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수진은 증거들을 몰래 USB에 복사해 빼돌렸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수진이 가져온 증거를 확인한 서연과 지훈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독극물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지훈은 자신의 경찰 동기를 통해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다. 그는 사건 당일 레스토랑의 CCTV 일부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삭제된 시간은 범행이 일어난 직후였다. 범인은 바로 유라였다. 그녀가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이 틀림없었다. 원본 파일을 찾아야 해. 레스토랑의 보안 시스템 업체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전문가가 필요해. 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찾아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마지막 비상금을 털었고 지훈과 이 의사까지 돈을 보탰다. 모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 조각에 걸려 있었다. 전문가는 며칠 밤낮으로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삭제된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김유라가 사업 파트너의 와인잔에 몰래 흰 가루를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방관하는 한민준의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씌워질 누명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이다. 서연은 영상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분노와 복수심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그들은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라 루나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정재계의 수많은 유명 인사가 모이는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다.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심판자로서 그들 앞에 설 것이었다. 파티 당일, 서연은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었다. 이전에 청순했던 박서연은 없었다. 차갑고 도도한 복수의 여신만이 존재했다. 지우는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켰다. 준비됐어? 그가 묻자 서연은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씨만 믿어 그들은 파티가 열리는 화려한 연회장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그곳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한민준과 김유라가 있었다. 한민준과 김유라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보, 어떻게? 민준이 말을 더듬었다. 서연은 그를 싸늘하게 지나쳐 단상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파티를 망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김유라가 와인잔에 독을 타는 장면, 그리고 한민준이 이를 방관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는 탈옥수라고. 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한민준과 김유라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을 보며 서연은 비로소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서연의 앞에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연민,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지훈 씨. 당신이 없었으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 끝났어, 서연아. 이제 다 괜찮아.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에 부드럽게 안았다. 4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상처는 아직 깊었지만 서로의 온기 속에서 서서히 치유될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박선영 소장을 비롯한 교도소 내의 비리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황가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고 교도소는 대대적인 감찰을 받게 되었다. 서연은 모든 혐의를 벗고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도와준 이 의사와 수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수진은 서연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연은 라루나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배신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선율이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다. 음악은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어느 맑은 봄날, 서연은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관객은 많지 않았다. 지훈, 수진, 그리고 이 의사.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다. 그녀의 연주에는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희망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지훈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다. 다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서연은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긴 터널을 지나온 두 사람 앞에 이제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과 함께 한강변을 거닐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 다시 음악을 시작하려고 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좋은 생각이야. 네가 뭘 하든 난 항상 네 곁에서 응원할게.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지훈은 교도관 일을 그만두고 다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서연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함께,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을 바라보며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1년 후 지훈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연은 작은 음악 학원을 열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맑은 피아노 소리가 가득한 학원은 그녀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수진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고 이 의사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그들의 우정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고통의 시간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연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로 데려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들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서연아, 기억나? 여기서 내가 너한테 처음 고백했었는데. 지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 정말 행복했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서연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아.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였다. 박서연, 나와 다시 시작해주지 않을래? 이번에는 절대 내 손 놓지 않을게. 나와 결혼해줘.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훈씨. 그럴게.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감격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이 모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지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부케는 수진이 받았다.
그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활짝 웃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과 지우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대신 작은 봉사단체에 기부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다독여주는 일상.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날들보다 이 평범한 행복이 소중했다. 배신과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집이 지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가끔 교도소에서의 날들을 꿈꿨다. 차가운 벽, 날카로운 시선들, 숨막히는 절망감.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진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났고 지훈과 재회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변호사로서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들의 강인함과 사랑의 증표였다. 서연의 피아노 선율은 이제 더 깊고 풍부한 울림을 담아 세상에 퍼져나갔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김유라와 한민준의 삶은 비참했다. 유라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하루하루를 증오 속에서 보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도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민주는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몇 번이고 썼지만 붙이지는 못했다. 용서를 구하기에도 너무나 염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배신이라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혹독하고 길었다. 세월이 흘러 서연과 지훈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희망을 뜻하는 소망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서연의 음악적 재능과 지훈의 따뜻한 마음을 쏙 빼닮았다. 세 식구가 함께하는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말이면 수진 이모의 카페에 놀러가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고 이동욱 아저씨에게는 재미있는 의학 상식을 배우기도 했다. 소망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서연은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나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으리라.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과거의 불행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서연이 설립한 재단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강연하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연은 더 이상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푼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남편 지훈이 함께했다. 어느 기념일, 지훈은 서연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가 서연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데려간 곳은 그들이 함께 살게 될 새로운 집의 앞마당이었다. 아담한 정원이 딸린 햇살이 잘 드는 예쁜 집이었다. 여기서 우리 소망이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어.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집 안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지훈이 서연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곡이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곡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다. 소망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들고 남편의 곁에 앉았다. 행복해, 지훈 씨. 정말로. 그녀의 말에 지훈은 미소 지으며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나도 행복해, 서연아. 네가 내 곁에 있어서. 그들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가장 캄캄했던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찾아냈듯 그들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서로라는 가장 빛나는 희망을 찾아냈다.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그들을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을 고소했던 남편의 사업 파트너 스베토슬라프 라브로프, 즉 오승현 대표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는 진실이 밝혀진 후 몇 번이고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서연을 만나 깊이 고개 숙여 사죄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서연 대표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그의 사과를 받았다. 지난 일입니다. 대표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이제 다 잊고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녀의 용서에 오승현 대표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진정한 강인함이란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원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재단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가 아니었다. 역경을 이겨낸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지훈 역시 존경받는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서로와 사랑하는 딸 소망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결국 진실의 빛은 가장 깊은 어둠마저 꿰뚫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배신자들은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용기,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은 가장 끔찍한 시련을 통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상처의 그늘 대신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서연의 입장이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